저희가 우선 첫 시간인 만큼 이 수업의 주의사항과 인문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앱으로 출석 체크하는 거 확인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수기로 출석 체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수기 출석 체크는 그냥 확인용으로 진행을 하고 주간 저희도 이걸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주간기관에서 앱으로 출석하는 것을 권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앱으로 출석하실 수 있게 우리 안내 드릴게요. 다들 다운로드 해오신 걸로 알고 다운로드 혹시 안 하신 분 계실까요? 설치가 안 되셨어요? 설치가 안 돼서 그냥 가입되는 앱이 만약에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인문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대신 진행해 주시면 되고, 앱을 설치하신 분들은 제가 나눠드린 그 매뉴얼 요거 확인하시면서 저랑 해주시면 되세요.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보니까 3분 정도는 이미 다 해주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직 진행을 안 하셔서 요 페이지 들어가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일단 인문 네트워크 앱 다운로드 하신 분들은 앱 켜셔가지고 수강 신청 버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로그인을 미리 해두셨거나 수강 신청을 해두신 분들, 그러니까 로그인, 수강 신청 다 하신 분들은 뒷장에 7번으로 가시면 되고, 둘 다 안 하신 분들은 수강 신청 버튼 누르시면 두 번째 그 로그인하라는 창이 뜨세요. 거기에 회원가입 하셨던 정보 입력하시고 로그인 누르시면 저희 3번에 메인 화면 바로 가기 버튼처럼 이렇게 뜨시거든요. 안 되시는 분 계시면 뒤에 선생님들 계시니까 손 조용히 들어주시고요. 로그인 하신 분들은 다시 신청 버튼 누르는 다시 클릭을 하시면 저희 그 인문 네트워크 프로그램 검색하는 데가 나와요. 거기에 저희 그 수업 제목인 나를 읽고 삶을 기록하다 검색하시면 되는데, 나를 읽고만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 하단 프로그램 클릭하신 뒤에 전체 선택하고 신청하시면 안 되세요. 이게 앱 오류가 있어서 하나하나 13회차를 원형 체크를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신청하기 누르시면 되는데, 프로그램 신청하기에서 오류가 많이 나서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시도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그래서 매 회차마다 이 앱으로 출석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시면 지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이로 들어가요. 이제 추석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저희 수강 신청 다 하신 분들은 메인 화면에서 출석하기 누르시면 되고 그냥 누르시고 반응이 없으셔도 그냥 출석하기 누르시면 끝나세요. 저희 출석하기까지 안 되신 분 계실까요? 저희 이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좀 이따 검사 주실 수 있나요? 검사지. 오늘은 안 되죠. 그럼 나중에 좀 이따 한 11시 정도에 해주세요. 저희 아침에 오시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이런 번거롭고 어려운 일을 숙제로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이제 즐겁게 수업 시작할 건데요. 저희 지금부터 3회차까지 강연 진행해 주실 강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또 여러분 뵀던 분들 얼굴 기억나요? 맨 뒤에 우리 어머님도 기억나고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읽고 삶을 기록하다. 제목이 너무 웅장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읽으시는 8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사셨어요. 저는 그 부분에 어떤 플랫폼을 드릴 거고 그 루트로 나를 읽어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오늘 1시간 50분 이제 강의의 진행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향후 4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를 찾아 떠나다. 우리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18가지의 마음에 나의 덫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행에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2주차에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정말 나는 누구였지? 나는 누구의 엄마였고 누구의 딸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존재였고 어릴 때 꿈은 뭐였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시간을 2주차에 갖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거기서 더 깊이 나를 들여다보다 이런 제목으로 진행이 될 거고 마지막 4주차에는 여러분 나를 말하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글을 쓰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저는 요 마음상담소라는 이 책의 작가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책을 내실 수 있어요. 왜냐면 한 장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나의 인생을 첫 문장을 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자신만의 이야기들을 남기실 수 있고요. 그것들을 또 책으로 낼 수 있는 과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함께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작은 저는 이 책의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요. 이게 일부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걱정, 특권의식, 거절, 경쟁, 소외, 수치심, 분노, 실패가 오늘 여러분들이 다룰 18가지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를 먼저 소개할게요. 저는 김신애 작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아침부터 와주시느라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법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저를 통해 또 여러분을 발견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엄마가 9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또 4학년 때 갑자기 산으로 들로 갑자기 사냥하러 낚시하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고 뭔가 막 배우고 싶은 사람인데 케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비도 없고 육성회비도 없고 그래서 어릴 때 저는 이 마음의 덫을 통해서 저를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되게 까칠한 애였어요. 뭐 나 이쁘지? 그럼 아니 너 안 예쁜데? 원래 이런 성격인데 그렇게 살았다면 딱 굶기 십상이에요. 까칠하게 살았다. 그래서 신혜야 나 이쁘지? 그러면 예쁜 것 같아. 사회생활을 9살 때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9살에 제가 했던 일이 딱 선생님을 먼저 찾아가요. 그래서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시죠? 그러면 그래. 그때가 딱 기회거든요. 모든 애들은 다 그냥 잼민이에요. 그때 선생님을 저는 어른스럽게 찾아가서 선생님 저는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빠가 없어요. 얼마나 선생님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저를 책임지셔야 돼요. 9살에 제가 했던 일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난 너를 왜 책임져? 제 담임이시니까 제가 책임지실 거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랬던 애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이가 없죠. 그래 뭐 한번 얘기나 해봐라. 그러니까 육성예비주를 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손절을 해요. 오자마자 너 육성예비를 내가 왜 내니? 그랬더니 제가 이자를 쳐서 드릴 거예요. 이자를 어떻게 하게? 그건 제가 선생님 드릴 거니까 선생님이 먼저 내주세요. 왜냐면 안 내면 제가 애들한테 왕따를 당해요. 그럼 선생님은 우리 반에 사건이 생겨요. 선생님 피곤해져요. 그쵸? 네 말이 맞대. 그래서 선생님 뭐 큰 돈 아니지만 선생님 먼저 내주세요. 그럼 제가 은혜를 갚을게요. 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육성회비를 내주셨어요. 그럼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릴 때 9살 때부터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어떻게 벌지? 육성회비를 얼마를 벌지? 해가지고 제가 찹쌀떡을 팔았어요. 왜냐면 제가 잘 가는 만화책 이렇게 방이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찹쌀떡을 이만큼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아저씨 이거 원가가 얼마예요? 야, 너 9살, 10살짜리가 원가를 물어보냐? 그래서 아저씨가 말 좀 해주세요. 나 단골이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개당 50원이야. 이래서 아저씨 얼마에 파세요? 그랬더니 난 개당 300원에 팔아야 돼. 아유 도둑놈이네. 이러면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10판만 저 외상으로 주세요. 널 왜 줘? 제가 그동안 여기서 책 빌려간 걸 쫙 갖고 왔어요. 친구들까지 소개했던 거. 아저씨 제가 여기 얼마를 팔아드렸죠? 그랬더니 얘 때문에 못 살겠대. 아저씨 저 불쌍하잖아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저 열심히 할 테니까요. 해서 외상을 받아왔어요.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예쁜 비닐에 3개씩 쌌어요. 그래서 찹쌀떡을 애들한테 강매를 했어요. 친구들한테. 친구들아 나 좀 도와줘. 이거 500원인데 물론 원가는 50원이야. 근데 니네가 나 도와주면 니네 복 받을 거야. 왜냐면 한 아이가 우울하게 살 수 있는데 너네가 나 살려주는 거거든? 이러면서 후원 시스템을 가동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주 어린 시절부터 빨리 세상에 살아가는 법을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저의 삶이 모여서 마음의 덫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의 덫도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릴 거고 여러분의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어떤 어린이였지? 나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지?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서초구에 의사 아빠 딸로 태어나서 아주 나를 라이딩도 해주는 좋은 엄마 밑에 자랐으면 저는 아주 싸가지 없는 애로 자랐을 겁니다. 맨날 뭐 엄마 짜증나 왜 이렇게 10분 늦었어 이게 뭐야 제대로 하라고 이런 애로 자랐을 확률이 너무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성격의 씨앗이 있었지만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거기다 이제 엄마 서비스까지 합니다. 왜냐면 도시락을 못 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에 착한 애들 5명을 제가 선정을 해요. 걔네들 엄마들까지 케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케어를 했냐면 친구 집에 일단 놀러 가요. 그래서 엄마가 얘가 굴치죠. 나 이순이 때문에 걱정이야. 나 뭐 민지 때문에 걱정이야. 그럼 그 걱정을 해결해 줘 버려요. 어머니 걱정이 뭐예요? 그러면 애가 성적이 안 오른대. 그럼 제가 걔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어떤 애는 얘는 리더십이 없어. 그럼 제가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 부탁 하나 들어드릴 거 있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래 네가 나 돈도 따박따박 받고 반의 동향을 다 말해드려요. 선생님이 지금 수학여행을 어디라고 말하시면 지금 그냥 딱 애들이 되고 선생님 인기 선생님으로 뜨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편하죠. 그 대신에 제가 하나 요청하는 거 선생님이 희순이를 반장으로 만듭시다. 제가 이래버려요. 왜 반장으로 만들어야 되니? 그래서 걔네 집이요 32평이고요. 걔네 엄마가 착해요. 착한 게 뭐가 중요하니? 선생님 DNA가 다예요. 걔네 엄마가 착한 애도 착하겠죠. 그치? 착하면 선생님 말 잘 듣겠죠. 그럼 선생님 한 학기 편하게 불러가겠죠. 공부도 잘해요. 제가 공부 더 잘하게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걔를 반장으로 만들면 걔네 엄마는 1년 저를 도시락을 싸주십니다. 신혜야 너밖에 없어. 야 학원 보내는 것보다 낫죠. 저 하나 때문에 반장 됐지. 얘는 몰라요. 신혜야 갑자기 눈을 떴더니 반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 너는 눈만 뜨면 돼. 왜냐면 너는 착하잖아. 그리고 공부를 잘하잖아.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이력에는 담기지 않는 저의 마음의 더 스토리는 아주 많죠. 여러분의 스토리는 또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걸 읽고 들여다보고 조금씩 써내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그러다 보니 열심히 사는 애죠. 네, 싸가지는 없지만 사회성이 발달했고 여러 사람들을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뭔가 도움, 꿈을 이뤄주면서 저도 얻을 걸 얻었던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20대 이전의 여러분을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 수업 8시간 동안 보기 싫은 나도 있어요. 나 정말 싫었어. 나는 그때 12살에 너무 싫었어. 나는 18살에 우리 엄마가 나를 차별했어. 우리 언니만 이뻐서 나는 그때 너무너무 싫어. 그 속상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고 쓸 수 있는 거는 쓰시고 또 나중에 발표할 수 있는 건 발표하시면 신기한 게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어려움이 해결이 돼요. 엄청난 해결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엄청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나의 어두웠던 내가 공개할 수 없었던 것을 공개할 때 이미 그것은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경험들을 사실 8시간 동안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일을 하게 됐어요. 어릴 때도 그랬는데 이제 부모나 어떤 나의 조건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열심히 살면 또 내가 탁월한 부분이 있으면 세상은 나를 도와주는구나라고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거죠. 뭣도 모르고 EBS에도 나가고 엄마도 없는 애가 감히 육아방송, 토크쇼 진행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물 등급의 위원회에는 제가 정말 철딱서니가 없어요. 여기가 원래 국회의원 3명이 이 사람을 땅땅땅 찍어줘야지만 되는 자리인 걸 모르고 공채로 제가 냈어요. 이메일이. 여기 10몇 년 역사상 이메일이 처음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위원장이 여자 위원장님이었는데 뭐 이런 어이없는 애가 다 있나 해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면접을 불렀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여기를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꼭 해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게 추천으로 어떤 뒷줄로 오지 않은 첫 공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열심히 도전하는 것들에서 저는 또 이렇게 기회를 얻었던 경험이 있어요. 나중에 소문이 났어요. 어떤 기업 회장 딸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그 당시에 영상물 등급위원회 영화평론가 우리나라의 20년 최고 아주 최고 평론가 박평식 평론가라고 계세요. 그분이 시내21 그 평론가님이 이제 그분 댁에 불렀어요. 전주 영상위원회 위원장님, 뭐 코르셋 감독님 누구 다 부르고 저를 그날 이제 알아내려고 부르셨는데 도대체 어느 회장 딸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이요? 저희 아빠 경비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 뭐 엄마 집이 좋겠지. 엄마는 뭐야? 엄마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를 되게 적대시하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여기를 들어왔어? 이래요. 그래서 이메일로 들어왔는데요. 어이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뭣도 모르니까 막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얻을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다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나비가 날아갔다가 불에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한 30대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겪기도 했고요. 교수로도 일을 했고 이런 많은 상담센터 그리고 특히나 어려운 아이들 폭력 예방재단에서 아이들 정말 폭력 피해가의 아이들을 찐으로 만나봤었고요. 그다음 YMCA 가출한 아이들이 동대문하고
동대문에 아이들이 예전에 이제 가출을 해서 갈 데가 없어서 나오면 저희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줘요. 컵라면 같이 먹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야, 너 집에 들어가.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는데 저는 그때 너 출가했구나? 딱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셨어요?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라포 형성이 딱 됩니다. 왜냐면 너 가출 아니야. 너 계획 다 잡고 나왔잖아. 너 근데 들어가면 안 된다? 막 저한테 뭐라 그래요. 선생님 상담사 자격증 달래요. 이상한 선생님이래. 들어가라고 해야지. 어떻게 애한테 들어가면. 너 계획 갖고 나왔는데 3일 만에 들어가면 너 아무것도 안 돼. 너 다음 어디 갈 거야 다음 주. 애들이 술술 풀어요. 뭐 다음 주는 친구네 집에서 잘 거고. 그럼 너 중간중간 선생님한테 와서 보고해. 그리고 엄마한테 문자 하나 남겨. 원래 출가를 할 때는 어디 있는지는 알려야 돼. 알았지? 그랬더니 얘가 네 하고 그때 진우라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계속 저한테 보고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다른 친구 집에 이제 가서 살기로 해서 한 달은 버티려고 이제 아빠가 때려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 그때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 선생님, 얘네 집에 가서 사는데, 얹혀 사는데 너무 이상해요. 얘네 아빠 가시면 새벽에 눈치 보이고 나와서 인사하고 7시 되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설거지를 한대요. 그리고 설거지하고 얘 갈 때면 잘 가 이러는데 내가 이게 남자인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대요. 정말 얘가 마누라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선생님 그냥 우리 집에 아무리 맞아도 우리 집으로 가야지 남의 집살이가 해서 한 일주일 만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 연락하고 있었고 어머니 얘가 철들어서 갈 테니까 이제 설거지는 얘가 할 거예요. 그래서 가면 설거지는 해? 알지? 남의 집에서도 했는데 니네 엄마 너 배 아파서 났어. 네가 설거지는 해야지 그럴까 봐 엄마가 고맙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아이들만의 변화하는 과정들이 있고 저 나름의 상담을 했던 특이한 방식은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러지 않아요. 아이들과 기싸움하고 밀당도 하고 걔네들은 이상한 방식으로 알아줍니다. 너 가출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안 해요. 아유 출가했네. 너 얼마 있어? 너 그거 갖고 안 돼. 너 돈 더 벌어야 돼. 아 그래요? 그럼 내일 알바하고 올게요. 뭔가 다른 방식으로 그 아이들을 철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에서 아이들이 다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빨리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빨리 엄마가 됐습니다. 그래서 23살에 엄마가 됐고 오늘 저녁에 아들이 군대에 가서 지금 2달 만에 오늘 와요. 근데 뭐라고 엄마 안마기 손 안마기도 사주고 정말 고마운 저와 많은 것들 함께했던 아들을 낳고요. 둘째는 오늘 모의고사예요. 오늘 6월 4일 모의고사 보러 갔습니다. 중대부고를 다니는 딸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고등학생 있는 자녀는 막 떨리실 텐데 혼자 뒤에선 등급 이렇게 체크하면서 겉으로는 화이팅도 하지 말래요. 저희 딸이. 우리 딸 화이팅! 했더니 엄마 금지어야 화이팅도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은 얘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얘가 공부를 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현대문학에서 현대시 있잖아. 그거 3문제만 맞아와. 이게 엄청 고난도에 부담 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짜증나 뭐야 현대시를 3문제 맞으라고? 이러면 5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3문제 맞으라는 소리니까 그때부터 애들이 현대시를 꺼냅니다. 저의 전략이에요. 그럼 현대시를 보다 보면 고전 소설을 또 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수학 안 한 게 생각나요. 그러면 수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너 공부 안 해. 너 이래가지고 4등 나오고 너 5등 나오고 너 이러다가 대학 가겠니? 인서울 가겠니? 이러면 그냥 끝이에요. 저 엄마 듣기 싫어. 저 엄마 보기 싫어서 나 절대 공부 안 해. 나는 3학년 2학기까지 안 하고 난 나중에 재수해가지고 엄마 돈 쓰게 만들고 난 몰라. 내 인생 몰라.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를 최소화해서 응축해서 팡 이렇게 스포이드로 떨어뜨리는 방법을 내 아이의 마음의 덫을 발견하셔서 연구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성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글 쓰는 걸 좋아했고 성격은 되게 내향적이었어요. 지금은 활발하지만. 그래서 조용하고 글 쓰고 6학년 때 선생님이 우리 반 문집을 만들자고 하시면서 저한테 네가 한번 만들어봐 이러셨어요. 저 어이가 없죠. 제가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문집을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 반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남자애들이 절대 시를 안 쓰잖아요. 근데 남자애들 6명을 제가 시를 써서 줘요. 그리고 네가 이거를 이쪽에다가 글씨를 써. 뭐 써.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몇 개만 써. 네 친필이 필요해. 이래가지고 하고 또 걔가 나 이상해. 그럼 그림도 그려주고. 그래서 제가 책임을 지고 우리 반 아이들의 모든 글을 받아내서
했던 저의 6학년 경력이 있습니다. 그 경력으로 저는 작가가 됐고 그 경력으로 지금 출판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4, 5, 6학년 때 어떤 아이냐. 밖에서 신나게 놀잖아요. 저희 셋째 딸은 친구네 집에서 어제 자고 오고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생일 파티를 했는데 15명이 와서 동창회를 해요. 5학년 아이가. 그리고 친구가 저도 잘 못 사주는 크록스 신발에 어떤 애는 타미 힐피거 모자에 이게 뭐지? 너무너무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아이 보면 그래요. 너는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굶어 죽지 않고 어딜 가도 사랑받고 또 엄마들이 얘를 그렇게 좋아해요. 너무 애가 착해. 어머니 공부 안 시키면 애들은 다 착해요. 공부시키면 성격이 까칠해져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이가 저는 5학년이지만 그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 그 지금 특장점이 앞으로 20, 30, 40대 살아갈 그 무언가예요. 그래서 그것들도 나를 들여다보면서 마음의 덫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의 덫도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가 길었고요. 네, 이렇게 날씬했는데 제가 가끔 강의하면 그래요. 애들이 저 여자는 어디에 두고 오셨어요? 제가 아주 사죄를 합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죄를 졌다. 이러면서 선생님 빨리 좀 회복을 하세요.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좀 이뻐지세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확 늙더라고요. 이게 신기한 게 저만 해도 43세인데 이게 막 갑자기 확 늙어요. 근데 이거를 회복을 하고 막 더 이뻐지려는 노력을 어느 순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편안해요. 괜찮아. 야, 20, 30대 누군가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이쁜 순간이 있고 지금 쌤은 여기 흰머리도 막 잘하는데 그냥 기를까 생각 중이야. 이러니까 선생님은 진짜 이상하대. 선생님은 이상한 자존감이 있대요. 그래. 나는 니들이 이래도 날 좋아할 걸 알아. 근데 내가 이쁘기까지 해봐. 그러면 너네 잠도 못 잤나? 막 이러면서 어쨌든 그러는데 어쨌든 한때는 이렇게 좀 날씬했던 때도 있구나. 여러분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했고 여러분의 젊은 시절의 사진도 이 사주차를 하면서 좀 찾아놓으세요. 그냥 그 사진으로 나중에 자서전을 쓰실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러다 보니 이 아래에 이 소녀가 사실은 저였습니다. 중2 때 자살을 시도한 한 소녀가 있었다. 그때 마음 따뜻한 상담 선생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가난했던 소녀는 아까 찹쌀떡도 팔았다 그랬죠. 그때부터 청소년 상담사의 꿈을 갖게 되었고 그녀는 어린 시절 꿈인 상담 전문가가 되었고 그 경험으로 책을 썼다. 네. 여러분의 아이들 얘 어떻게 하면 좋지? 걔 잘 살아요. 예. 그 아이의 그 무언가, 그 찐득한 나 어떻게 살지만 알고 있다면 잘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어머님들도 또 이 나이에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기리의 인문학, 이 서초구는 너무 멋진 서초구에서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저희가 많은 것이 있지만 먼저 그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오셔서 되게 러프하게 마음의 덫이 무엇인가 아셨다면 이제는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떤 이론들이 있고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알게 될 텐데 제가 이거 오려고 많이 달려왔어요. 저도 지금 이제 중년기입니다. 근데 전 중년이란 말이 예전에 어색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좋아요. 나 중년이구나. 나 돌아가지 않을 거야. 야, 왜 20대로 돌아가니? 나 중년이 좋아. 이런 마음이 드는 전 초입 단계에 있는데 여러분 대다수는 여기 30대 젊은 부분 엄마부터는 여기 청년기의 후반과 중년기, 노년기까지 걸쳐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에릭슨, 프로이트 아시죠?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있고 에리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에릭슨이 말한 중요한 부분에 여러분 그 과업이라는 게 있어요. 각 그 나이마다 숙제가 있습니다. 해내야 돼요. 숙제 안 하면 찜찜하잖아요. 지금 제 나이, 제가 81년생인데 제 나이에도 결혼 안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얘가 뭘 해도 여행을 가고 막 여행을 가서 유럽에 가서 등이 파인 옷을 막 입고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인스타에 올려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등골이 아직도 이쁘구나 막 저는 이러는데 신혜야 그럼 뭐해. 네가 최고다. 애셋난 네가 최고다. 외로워 죽겠어. 등 보고 막 뒤에 모는데 의미도 없어. 막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 막 이상한 사람들만 자꾸 엮인대요. 자, 이 나이 때는 뭐가 과업이냐? 생산성이에요. 자, 생산성은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 낳았으면 생산하신 거예요. 그 자식이 잘 크면
너무너무 과업을 잘하신 거예요. 자식이 잘 돼서 부모에게 감사해야 하면 그 과업을 잘하신 거고요. 여러분의 일, 무언가 난 주부로서의 일이든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생산이 있어. 나는 이런 것들을 했어. 난 이런 성과가 있어. 이 양날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과업을 이루신 거예요. 그럼 뭔가 모르게 든든해요. 그냥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재산. 난 부동산이 있어. 저 아는 선생님이 53세에 부동산이 7개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냥 얼굴에서 빛이 나요. 살이 쪄도. 괜찮아. 나는 7개가 있어. 막 이러셔요. 그러니까 막 그것도 일종의 과업이죠. 자기가 재테크를 잘하는 거. 통장에 돈 있는 거. 다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아니면 어떤 분은 그릇. 예쁜 그릇 나는 그릇을 잘 사서 이렇게 이쁘게 살림살이를 잘해. 이런 분도 생산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양육과 자신이 이런 직장, 또 어떤 분은 시어머니 잘 보시는 거에 되게 보람을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어머니 몸이 아프셨는데 내가 해가지고 어머니 다 낫어. 엄청 기쁘죠. 힘들지만 보람이 있고 우리 형수님이 최고야. 이런 인정을 받는 확대 가족. 그래서 요 나이대 분들은요. 후대의 자손에게 만족하고 건강하고 적절한 양육 방법을 찾으면 득템입니다. 득템. 그러면 뭐 남편도 함부로 못해요. 그래 자기 덕분에 애가 그래 연세대 걔가 어떻게 가 내 머리를 못 가는데 자기 열심히 뭐든 하세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이 좋은 낮에 커피를 드실 수도 있고 집에서 누워 주무실 수도 있는 10시에서 12시에 나오신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요 생산성을 가지실 거고요. 근데 반대로 내 친구 중에 아이가 처져 있고 우울하다 그러고 우울증 약 먹고 맨날 정신과 가고 이런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자식이 속썩이고 엄마 이름으로 비트코인 사가지고 막 돈 날리고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뭐냐? 침체요. 침체. 아주 종이 한 장 차인데 막 침체되고 깔아앉고 너무 힘들고 내가 생산한 것들이 나에게 독을 주고 나에게 고마워하지 않고 엄마가 해준 게 뭐냐고. 내 인생을 망친 게 엄마죠. 얘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하면 상당히 마음이 힘들죠. 그렇죠? 다른 게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그 생산한 것들이 나에게 든든함을 주느냐, 나에게 고통을 주느냐. 그 고통이 왔다면 이제 그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 8시간 동안 찾으시면 좋겠어요.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자, 노년기로 가면요. 이건 더 중요해요. 이제 65세 이후, 이제는 진짜 저 아는 분들도 90세, 저는 그 김영석 교수님 아시잖아요. 김영석 교수님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러고 오세요. 이러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6끼를 먹어. 내 전담 의사가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소식을 여러 번 하신대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건강에 좋았던 음식들을 아주 매 순간 챙겨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100세가 넘으셨는데도 그리고 목소리를 크게 하지도 않으세요. 지들이 알아서 듣겠지. 나는 요 정도 목소리가 제일 좋아. 그래서 다 오래 사시는 분들의 어떤 장수의 이유가 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길이의 문화, 나를 읽고 삶을 기록하다. 그것이 사실은 이 통합에 너무 좋은 특효약이에요. 이때까지 그래 나 이제 자식도 다 키웠고 시집장가도 갔고 손주도 갖고 막 이때가 되셨으면 하실 일은 사실 인생을 회고해야 돼. 그래 나의 인생이 어땠는가. 이제는 시간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눈도 침침하고 글쓰기도 피곤해.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챗GPT나 아니면 카카오에도 음성 녹음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다 음성 남기고 아들한테 2만 원 줘서 딸한테 2만 원 줘서 야 이거 좀 풀어와. 그러면 돼요. 여러분 글이라는 게 꼭 이렇게 손으로 다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나름의 방식으로 나는 말이지 그때가 말이지 전쟁이 터졌고 또 무슨 말 해야 될지 까먹었지만 뭐 이러면서 그냥 남기시면 돼요. 그게 다 글이에요. 그럼 이제 딸이 하다가 이제 연봉 올려달라 그럴게요. 엄마 2만 원 갖고 안 되겠어. 엄마 문장이 너무 이상해 비문이야. 그러면 알았어 5만 원 줄게. 그러면 걔가 깔끔하게 썹니다. 엄마 5만 원 3만 원 더 주니까 내가 얼마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게 엄마 인생을 들려주시면 직접 들려줄 수는 없지만 음성 녹음해서 이거 숙제라고 하면서 인문학 다 핑계를 대세요.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 그렇게 잔소리 아니게 전달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할머니 사랑을 받았는데 할머니가 항상 모든 그 옛날 시대 얘기를 다 들려주셨어요. 새벽마다.
신혜야, 우리 때는 이랬고 뭐는 어땠고 뭐는 어땠어. 할머니는 이때 시집을 왔고 이때 이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렇게 옛날에 어려운 시대에도 굴비를 이렇게 사갖고 오는데 그냥 이렇게 사갖고 오는 거 우리 정은영이에요. 우리 은영이 먹으러 이거 아빠가 사왔다 이렇게 온대요. 그게 할머니가 86세에 저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너무 좋아. 우리 아빠가 뭐라고 굴비를 원래 치킨도 이렇게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굴비도. 내가 넣어주려고 사왔다. 이럴 때부터 맛있대요. 그거를 86세의 소녀 감성의 할머니가 신혜야 나중에 내 얘기를 좀 써줘.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할머니 얘기를 언젠간 꼭 쓸 거예요. 그냥 할머니의 인생이 너무 그 소녀처럼 할머니는 미용사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무슨 백화점 그 당시 화신백화점인가 뭐 저는 그 시대를 모르지만 거기에 내가 미용사가 되겠다고 거기에 지원을 했어. 우리 할머니 똑같아요. 할머니 DNA가 있겠죠. 그냥 무작정 지원해. 갔는데 가자마자 그날부터 가위를 줬어. 그래서 어떤 사람 엉망진창으로 잘랐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의 머리가 망가졌어. 막 이래. 그래서 내가 할머니 참 할머니도 무대뽀야. 그치 할머니는 하기로 하면 그냥 무조건 해. 막 이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인생을 제가 들었어요. 할머니가 너무너무 할머니 진짜 끝까지 저한테 너만 알아야 되는 비밀이야 이러고 돌아가신 얘기가 있어. 할머니가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는데 언니가 너무 퉁퉁하고 못생겼어요. 우리 할머니 이쁘고 또 할머니 여동생은 너무 이뻐. 너무 이쁜 여동생은 한의사랑 결혼을 했고 할머니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 우리 지금 할아버지죠. 이렇게 자기를 좋아했는데 비밀이라고 말하신 게 우리 할머니 언니의 남편이 할머니를 좋아했대요.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말을 못해. 자기한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나는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거절했더니 막 담을 넘어오고 그러셨대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자기 언니는 모른대. 그 사실을. 그냥 우리 언니 상처 줄까 봐 우리 언니랑 결혼하세요. 우리 언니가 당신 좋아하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식에 가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거 이제 그것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난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쓸게. 지금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픽션 넣어가지고 어디 시나리오에 쓸게요. 그런 거 잘 쓰시면 폭삭 속았수 다 쓰시는 거예요. 그쵸? 그게 세상에 없는 얘기가 아니라 다 자기 가족 안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 이런 게 아주 큰 창작의 소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회고하고 첫 번째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한 3장이라도 써본다. 내 인생을 회고를 해서 내 자식이 보든 남편이 보든 아니면 나 혼자 간직하든 어딘가에 넣어놓든 내 인생을 회고해보겠다 하시면 아주 이 노년기를 잘 보내시는 게 돼요. 두 번째, 수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 글들이 나의 그 회고가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내가 그때 얘를 왜 이렇게 몰아붙였지? 우리 아들이 그냥 얘가 대학 안 갔어도 되는 애를 왜 내가 이렇게까지 했지? 내가 그때 왜 이거 굳이 걔한테 돈을 조금이라도 해줄 걸 얘한테 왜 이렇게 박하게 했지? 내가 그때는 여유가 없었는데 돌아보니까 좀 후회가 돼. 이런 게 있으시잖아요. 삶에서 그거를 들여다보시고 내가 받아주면 돼요. 그게 수용이에요. 그때 만약에 내가 민서야. 이름 뭐로 할까요? 우리 어머님 성함 어떻게 되세요? 수진. 그럼 내가 수진이에요. 수진아, 그때 너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너 힘들었잖아. 너 그때 너 그거 애들 다 챙기고 네가 알아서 했잖아. 너 힘들었잖아. 괜찮아. 그런 때가 있었어. 46살의 수진아, 괜찮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괜찮아져요. 46살에 내가 괜찮아져요. 그러면 55세에 내가 더 괜찮아져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애들이 와요. 야, 왔냐? 거기 밥 먹어. 이거였는데. 왔어? 엄마 왜 그래? 엄마 길이 문학 갔다 약 먹고 왔어. 왜 그래? 그냥 기분이 좋네? 너네 눈썹이 이쁘다. 엄마 너 이상해. 그래, 내가 너 눈썹도 이쁜데 내가 너 이런 거 이렇게 이뻐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별거 아닌데 여러분 달라져요. 그래서 수용을 하게 되신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더 가면 인류애가 생겨요. 자, 동족, 이거 막 말이 무서울 수 있는데, 자, 김혜자 선생님 보면 막 굿네이버스 뭐 월드비전 가서 너네가 너무 이쁘다. 너 아프지 마라. 요번에도 제가 월드비전 그걸 봤는데 그런 김혜자 선생님은 통합이 된 거예요. 잘 사신 거예요. 그리고 너 이대로 잘 커라. 그럼 걔네가 한국말 알아듣겠어요? 근데도 마음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너 이대로 잘 커서
너 이 아프지 마. 아줌마 또 올 거야. 이러고 갔는데 걔가 경찰이 됐더라고요. 기아였던 애들이. 그 지역 경찰이 되고 그 지역에 뭐가 되고 그렇게 살면 그분은 너무너무 잘 산 거예요. 언젠가 돌아가셔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 서초구 안에서 아니면 내 마음에 뭔가 저 집은 너무 안 됐어 하면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걸 해주세요. 그 집 누구 교회에 누가 있어 그러면 아유 그 엄마 내가 한번 도시락에서 싸줘야겠다. 아니면 어떤 애가 있어요. 걔 그냥 내가 한번 제 옷이라도 한 벌 사주고 싶다. 3만 원짜리라도 해주고 싶은 걸 해주시잖아요. 인류애죠. 그러면 여러분은 오드리 헵번이 돼요. 예, 김혜자가 돼요. 그런 삶을 내 마음 먹기 달린 거죠. 별거 아닌데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요약을 보면 자 인생을 회상하고 정리하는 단계로 한 사람으로서 충만한 감정으로 자신의 절정에 달한다. 자 남편이 막 절정에 가게 해줘야 절정이 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절정은 다른 절정이죠. 여러분도 막 사랑도 해봤고 막 아주 좋은 것들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일 큰 극도의 절정은 내가 나를 너 이렇게 살았구나. 너는 이렇게 잘했어. 힘들었지만 너 이만큼 왔어. 저도 아까 막 어린 시절 보면 막 제가 부정적인 아이면 너 짜증나. 나 서초구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나 의사, 변호사 딸로 태어나서 나 진짜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나 왜 맨날 찹쌀떡 팔고 그게 뭐야? 이런 성격이었으면 그냥 지금도 가끔 한 줄이 생기는데 막 여기 6줄 생길 거예요. 그냥 봐줄 수가 없는 애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그때는 그럴만 했어. 그리고 저희 아빠가 그때 저를 안 돌보고 사냥을 하러 다녔어요. 공기총을 갖고 사냥을 해서 꿩을 잡고 그 물고기 3일은 사냥, 3일은 낚시터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아빠 이제 너무 자기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우울증을 엄마 돌아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빠가 왔어요. 그러면 다른 애들 같으면 아빠 이게 뭐예요? 나 육성예비 줘야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죽지 않고 살아 들어와서 감사해요. 이랬어요. 뭐 아빠 어이가 없죠.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그런데 나중에 22살인가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어느 날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그랬더니 왜? 이래. 그래서 부인이 죽으면 남편이 3년 안에 죽는데 남자는 약하대. 여자는 남편이 죽으면 20년, 30년 잘 산대. 없을 때보다 잘 산대. 그게 여자래. 근데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가 저희 아빠가 엄마를 사랑했거든요. 사랑하던 부인이 죽으면 3년 안에 간대. 근데 아빠 안 가줘서 고마워. 내가 어느 날 21살인가 22살에 그런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주르륵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저도 물론 굳이 젊을 때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었지만 계속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말 안 해도 되지만 그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도 하는 계기가 저는 되실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론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공부예요. 진짜.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3가지를 해결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건 약을 파는 거죠. 이거 약, 자, 뱀 먹으면 오늘 밤 저기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팔 수 있는 약은 3가지의 약입니다. 자, 일단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문제. 반복이 돼요. 나의 인생 속의 문제가 나 왜 이렇게 남편이 날 못 살게 우는지 모르겠어. 그럼 계속 그래. 그럼 2번째 남편 결혼하자. 또 그래. 신기해. 세상에 제일 괴롭히는 남편만 내가 좋아해가지고 왜 나는 이러지? 지긋지긋해. 자식도 첫째 얘 때문에 속상해서 나 이제 둘째는 괜찮겠지? 근데 이게 똑같아. 이 새끼야. 너 또 이래? 저 아는 어머님이 이제 애가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고 3수를 해서 대학을 갔어. 딸이. 둘째는 너 언니처럼 하면 안 된다. 언니처럼 하면 안 된다 해서 얘가 언니처럼 안 하고 막 영재반도 들고 막 공부를 잘해. 근데 얘가 어느 날부터 지금 이제 중1인데 어느 날부터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때 딱 모습이 이 겐또가 언니 각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이때부터 또 속이 뒤집어져. 그러니까 엄마가 잠이 안 와요.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 둘째가 첫째랑 자는 모습이 똑같아요. 어머니 자는 모습은 원래 다 똑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만 아는 그 뭔가 모르는 그 스물스물 느낌이 있어. 몇백을 투자해서 학원비를 보내고 했는데 엉망진창이 돼서 몇 년을 하고 겨우 쑤셔 넣어서 대학 보냈대요. 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나 어떡하지? 나 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어머님
지긋지긋한 반복되는 어머님 마음 안에 어머님 뭐예요? 걔네들의 문제가 아니라 얘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잠도 자야지. 어머니 내가 그래서 무슨 얘기 드렸냐면 밖에서 남편이 하루 종일 대기업에서 일했어. 막 SK에서 열심히 일했어. 집에 와서 자. 아, 이 새끼가 승진하겠어? 밖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서 쓰러져 자는 거예요. 하루 종일 띵가띵가 회사에서 놀다 온 애는 여기 와서 에너지가 넘쳐. 막 자기야 뭐 할까? 이게 보이는 거 아닌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대신에 어머님이 너무 걱정되시면 학원이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걔가 어떻게 하고. 근데 선생님들은 너무 잘한다 그러는데 어머니 그걸 믿으세요. 그랬는데 반복하는 도전. 그러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 이제 자기 이게 마음의 덫이에요. 그거는 나에게 현상이잖아요. 일어나는. 내가 사실은요 이러면서 얘기해 주신 게 내가 간호사야. 근데 어떻게도 의사가 못 됐어. 근데 나 우리 애들이 나처럼 살까봐 나 너무너무 걱정돼요. 이런 거. 그래서 큰애 약사시키고 싶었대. 맨날 남 서포트하고 남 비위 맞추고 남 갖다 바치고 막 공부 애매하게 잘하는데 그럴 거면 아예 하지 말지. 엄마가 그거야. 마음이. 우리 딸들의 이 박복하게 인생이 되풀이되는 게 너무 싫대요. 그래서 어머니 약사 남편을 둔 딸이 돼가지고 약사 남편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 어머니 생각을 못해. 어머니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돈 못 벌어도 돈 버는 거 카드 쓰는 애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걸 안 해본 거야. 어머니 딸은 약사랑 결혼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뭐 마음의 위로를 해주시려고 그러지만 나는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 엄마는 너무 힘들어. 자, 뭐든 지금 하나의 굳이 예를 드렸지만 계속 반복이 돼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와서 자는 애도 못마땅한 거야. 그럼 걔는 잠 안 자야 돼요. 엄마 앞에서. 그쵸? 왜냐면 내가 다쳤으니까. 내가 마음이 아팠으니까. 근데 반대로 그 큰아이한테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야. 학원비 막 200씩 쓴 거야. 뭐 대치동에 좋은 학원 다 라이딩 해주고. 근데 엄마가 나이 드니까 이제 딱 몸이 아프니까 둘째는 내정거장을 혼자 학원을 다 다녀요. 여기도 다니고 7정거장도 가고. 걔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이제 해줄 수는 없고 큰애처럼 마음은 아프고 막 엄마가 마음이 부딪혀. 근데 나는 그 엄마의 마음 너무 알겠어요. 자, 엄마가 반복되는 그 문제를 갈등을 탈출해야 돼요. 그 엄마가 간호사였지만 엄마가 주인공을 되는 삶을 한 번은 살아야 돼. 무언지 나도 모르지만. 그래야 엄마가 애들을 놔줄 수 있어요. 니들이 시집을 가든 니들이 약사가 되든 그냥 아니면 간호사가 또 되든 아니면 심지어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맨날 남 들쳐업고 그 노인복지사 되면 안전 요양보호사는 매일 씻겨줘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을 엄마는 너무 싫어하는데 애가 그래봐요. 엄마는 너무 힘들죠. 근데 애 인생이잖아요. 엄마가 한 번을 분리를 해야 되는 날이 와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여다보고 그 갈등 상황을 탈출하고자 하는 도전을 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소스를 어디서 찾아질지 몰라요. 제가 한 40여 가지의 이야기 속에 37번째 얘기에서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7번째 얘기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청소년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런 강의를 한번 했어요. 애들아 있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코끼리 그림이 있어. 코끼리 그림이 자아야 자아. 왜냐면 청소년은 자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까 제가 그것도 보고 잠깐 오면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은근슬쩍 스리슬쩍 여러분에게 에릭슨을 지금 공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묘하게 여러분 에릭슨이 머릿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에릭슨은 사율성과 무엇입니다. 이렇게 저는 못해요. 재미없어가지고. 제가 하도 졸았어가지고 저 선생님 왜 이렇게 졸리게 하지? 그래서 저도 졸리게는 제가 못하는데 자, 지금 방금 전 말했던 여기에요. 요 청소년. 내 애가 13세에서 18세다. 여기 딱 잼민이를 벗어나서 지금 엄마 화이팅도 하지만 저희 딸도 지금 딱 여기에 돼 있어요. 요 아이의 숙제는 정체감이에요. 자아 정체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걸 획득한 애랑 획득하지 않는 애 둘로 나뉘어요. 획득하지 않고 서울대 간 애랑 획득하고 건대 간 애랑 획득하고 건대 간 애가 더 잘 살아요. 왜 그러지? 그걸 아셔야 되는데 자, 자아 정체감을 제가 한 명이 이제 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코끼리가 있잖아. 근데 자기가 코끼리인지 아닌지를 몰라. 왜 그러냐면 아빠한테 12살에 얻어 터졌어. 애들한테 14살에 왕따 당했어. 누가 일진들이 와서 괴롭혔어. 그리고 막 미움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경쟁에서 탈락돼서 뭔가 좋은 경험을 못했어. 팡팡팡팡팡 5번 안 좋은 경험 있잖아. 그러면 이 코끼리 퍼즐이 떨어져 나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퍼즐이 떨어져 나가면 멀리서 보는데 뭐지?
턱가 좀 있는 것 같고 다리가 있고 근데 뭐지?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걔가 그게 너무 쉬웠던 거예요. 여태까지 다 어렵게 설명했는데 자아 정체감은 나에게 있었던 어쩔 수 없는 경험들이 내가 누구지? 나는 뭐지? 나는 맞고 사는 사람인가? 그러고 있는데 누가 나보고 쟤는 돼지래요. 놀리면 놀러와. 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가 감히 나 돼지는 싫은데 돼지라 그래?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자아정체감이 확립이 안 된 사람은 화가 나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네가 감히 나를 막 이상한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매 순간 화가 나요. 근데 반대로 제가 그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탁.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조각이 떨어져 나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너 굿 퀘스천. 좋은 질문이야. 그 조각을 다시 갖다 붙여야 돼. 물론 해지고 색깔이 없어지고 이상해. 코끼리 코 여기 중요한 부분이 없어. 그런데 아빠가 12살에 저는 아까 그 아빠가 돌아오셨을 때 저를 던졌어요. 왜냐면 방문이 어느 날 팡 하고 닫혔어요. 제 방문이. 근데 아빠가 성격이 좀 이렇게 분노가 있는 아빠인데 너 일로 와. 그러니까 자기 무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냥 바람이 닫혔어요. 드세요. 바람이 했는데 저를 이렇게 퉁 들어가지고 소파에다 확 던지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찢어지고 1초 만에 그리고 오줌을 쌌어요. 그러니까 너무 순식간에 저도 일어난 일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게 엄청난 상처죠. 이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다 위로가 돼. 아 나는 그래도 머리가 찢어지진 않았다. 오줌을 싸진 않았다 해서 자기 아빠가 갑자기 착해 보여. 저는 선생님 싸대기를 맞았어요. 너 싸대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경찰이 저기 뭐야 응급실에 실려가진 않았지? 그러진 않았대. 그러면 그 상처를 몇 날 몇 시 무슨 요일 애들 그런 것도 기억해요. 너무 상처면. 날씨도 기억해. 입었던 옷도 기억해. 그 너를 다시 올려줘. 아까 나이 들면 수용한다는 것처럼 청소년들은 그때 너가 잘못했니? 라고 스스로 보는데 그렇게 잘못한 그러면 그 아빠는 도대체 왜 그랬니? 저도 그 아빠를 한 번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나를 저렇게 던지고 했나 해가지고 제가 첫째를 낳고 첫째를 24살에 낳는데 강원도의 홍천에 가족이 이제 놀러 갔어요. 또 낚시를 좋아하는 아빠니까 갔는데 낚시 끝나고 그때부터 아빠를 제가 안 재워. 11시, 10시에 이제 왔는데 일로 앉으시라고 맥주 한잔 하자고 하고서 새벽 6시까지 제가 안 재워. 그때 왜 그랬어요, 아빠? 나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 아빠 다 일로 와봤어. 100번은 물어봐요. 아빠 그때 왜 그랬어요? 마지막 새벽 6시에. 아휴, 미안하다. 이러고 딱 나갔어. 그거 한마디 들으려고. 그 한마디를 듣는데 7시간 취조를 했어요. 그때 계속 말해주는 거야. 그때 아빠, 근데 이제 자기도 지겹지. 야, 나 기억이 안 나. 다시 앉아요, 아빠. 맥주 한잔 마셔. 자, 들어요. 귀를 열어. 귓구멍을 파. 아빠, 그때 문이 닫혔어. 나 초등학교 4학년에서 방에서 물론 공부는 하고 있지 않았어. 딴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펑 닫히고 와서 아빠 던졌어. 1초로 기억하는데 3초일 수도 있고 1분일 수도 있어요. 나는 머리를 찢어졌어요. 기억이 안 난대. 다시 얘기해 줄게요. 여기야, 아빠. 여기. 너 왜 이렇게 징그럽냐? 왜 이렇게 그 얘기를 왜 수도 없이 하냐? 그 얘기를 해야 나 다음 단계로 가니까. 내가 아빠한테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형사 고소했어요? 안 했잖아. 내가 그 아빠를 지금 전면에 걸고 막 방송을 했어? 아빠 이런 아빠라고? 안 했잖아. 다시 나만 봐요. 그랬대. 내가 그랬대. 내가 맞을까? 아빠가 맞을까? 기억 안 나는 사람이 맞을까? 기억 나는 사람이 맞을까? 뭐 기억 나는 사람이 맞겠지 뭐. 이래요. 그래서 오케이. 인정. 거기까지 해주셨으면 전 감사해요. 나의 자아 정체성, 나의 그 상처를 굳이 해결하려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이렇게까지 하는데 자아 정체성이 어떻게 안 붙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 지겹지 나도. 너 왜 이걸 갖고 다 지난 일을 갖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니? 이 얘기를 해야 내가 우리 애들한테 아주 나쁜 엄마가 안 돼요. 내가 이 상처를 극복해야 돼요. 근데 극복은 딴 데서 하면 상담소한테 돈을 몇백을 써야 돼, 아빠. 이 얘기를 하려고. 아빠랑 하면 이거 한 큐에 끝나. 오늘 그냥 나랑 좀 끝내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퍼즐이 붙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 잘 모르겠어. 그러나 아까 없었던 것보다는 코끼리였네. 이 정도까지가 자아 정체성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어. 몇 살에 받은 상처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자아 정체성을 찾아주고 싶으시면 그 얘기를 걔한테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너 12살에 그때 아빠가 그럴 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때 너 방관했어. 내가 너무 미안해.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그때 몇 살에 너가 그 기억을 이렇게 아프지만
너의 인생 속에 나도 부족했고 우리 엄마 그때 사실은 네가 모르는 얘기가 하나 있어. 그때 빚쟁이가 찾아와서 그때 8천만 원 아빠가 그거 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아빠가 너무 미운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내가 있어 라고 하면 아이가 안 듣는 것 같죠? 자아 정체성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 그런 걔 일기장에 뭐라고 써있냐? 우리 부모도 힘들었구나. 그때 그렇게 돈이 없었구나. 내가 돈을 벌는 사업가가 돼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우리 엄마 이제 고생 안 하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되면 그 아이가 갑자기 엄마 나 건대 경영학과 가려고? 왜? 그냥이 없어요. 어디선간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돈 벌게 해주고 싶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고생 그냥 몰라. 그냥 빚쟁이들한테 그냥 걷어주고 싶어. 뭐 이런 아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자아 정체성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이다정 사서님이 그 검사지를 갖고 오시면 여러분의 이 궁금하시죠? 여러분은 도대체 뭘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 전에 이론만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씩 받으시면 좀 이따 검사를 하시면 되고요. 받으셨어요? 아, 검사지도 받으셨어요? 아, 그러면 그 검사 하실 수 있는 10분을 제가 드릴 텐데 이 검사가 뭔지 이제 쭉쭉 설명을 제가 너무 예시를 많이 들어서 이제는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11시 10분에 검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약은요. 변화의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지긋지긋해 난 이게 너무너무 나도 반복되는 게 싫어 하면 두 번째는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변화하는 시작을 하게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셔야 돼요. 모든 건.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시는 거지 제가 마음이 안 먹으시면 내년 2026년 기리의 인문학 때 마음 먹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마음 먹기는 1년이라도 빨리 하면 많은 것이 다 좋아진다. 세 번째는 자 지치고 힘든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예요. 왜냐면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남편 연봉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바뀌어요. 도대체 아웃백도 못 가고 애들 애슐리 킨즈도 뭐 3개월에 한 번씩 가고 이게 뭐야 이러던 엄마가 내가 집에서 단가 낮춰서 애슐리 킨즈를 만들어 봤어요 이러면서 집에서 해주는 엄마가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그럼 남편 놀래요. 자기 예전에 왜 그거 20만 원도 외식비도 못 쓰냐고 나 그렇게 무시하고 그랬잖아. 자기는 할 만큼 하잖아. 그게 자기 깜인데 어떻게 내가 요리해서 애슐리예요. 이게 애슐리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러면 남편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그럼 남편이 연봉을 올려요. 기가 막히게. 거기서 못 올려도 자기야 나 그냥 밤에 시간 나니까 대리 뛰려고.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잔소리해도 안 됐던 뭐가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기회인데 오늘 이 18가지 아직 배우지도 않았어요. 18가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길래 이렇게 18가지를 이렇게 미리 약을 팔어 이렇게 하실 텐데 자, 그 18가지 통해서 사실 요 3개를 여러분이 8시간을 투자하셔서 성장하시길 바래요. 일단 자기를 들여다보고 내가 좀 나아졌어. 내가 편해. 내가 좀 좋아하면 자기 성장이죠. 그리고 애 양육하는데 어떻게든 소스를 제가 곳곳에 자꾸 드릴 거예요. 초등 엄마든 중등 엄마든 고등 엄마든 대딩 엄마든 군대 간 저랑 비슷한 엄마든 그 이상의 엄마도 손주를 낳은 자식이든 애들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나진 많은 대인관계가 좀 편하다. 근데 저 사람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좀 나아졌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면 이거를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 첫 번째 게 1주차, 두 번째 게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은 이 대응 방식과 그리고 오늘 이 검사를 통해서 이 검사 자신의 검사를 어떻게 보는지 그 얘기까지 오늘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궁금하다. 나의 마음의 덫이 뭔지 요거는 한번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오늘은 글쓰기까지는 안 들어갈 텐데요. 글쓰기 할 때는 이 미리 여러분 그 뇌를 돌리고 계시라고 미리 숙제를 드려요. 마음의 숙제. 저는 이렇게 숙제 꼭 해오시란 이런 숙제는 안 드려요. 힘들어. 집에 가면 다 까먹어. 휘발돼. 그래서 오셔서 하시면 되는데 내 어린 시절 사진을 좀 다음 주에 가지고 오세요. 상관없어. 날 보여주시는 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진을 보고 그 글쓰기의 소스가 돼요. 사진은. 20세 이전에 무슨 사진도 괜찮아요. 좋은 사진도 괜찮고 슬펐던 사진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뭔가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도 괜찮아요. 뭔가 그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 어떻게 다 정확히 남겠어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이랬어. 20살 이전에 나는 이랬어. 아니면 20살 사진이 없다 그러면 30세 이전까지 늘려드릴게요. 30세 이전은 있으실 거예요. 심지어 어린 애기 엄마일 때나 나는 우리 애기 4살 때 동물원에서 같이 찍은 사진 이런 거 있어. 그때 어머니 보시잖아요. 나 이때 이뻤다. 자기가 보고 막 반해. 어머, 나 이거 어째 이렇게 이쁘니? 얘 이거 피부 탱탱한 거 봐. 뭐야? 어머, 날씬했어. 근데 나 왜 이때는 이쁜지 몰랐지? 어머님들이 서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막 어머, 이게 누구 엄마라고 말도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린 때 기억을 이제 더듬어 가시라고 사진도 한번 찾아보셔라. 그러나 죽어도 안 나온다. 그럼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내 상상 속에 저는 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찾아보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 게 나중에 자서전 쓰는데 사진에 사파로 들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서초구에 이 시간대에 인연으로 맺어진 30분이에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사람과 그 덫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천천히 다 준비된 만큼 모든 건 내가 준비되지 않은 걸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요만큼은 준비됐어. 요만큼은 얘기할 수 있어. 하면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고통이 절감이 돼요. 이 엄청난 저도 한번 이 힐링무비 플러스 이런 글쓰기 제가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번 나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남편이 너무너무 미워서 남편을 약을 타서 3년 동안 약을 타서 죽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약이 죽인 건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죽은 건지는 자기도 몰라요. 그러나 본인은 내 분명히 3년 동안의 약이 저 사람을 죽였다라고 믿고 계신 분인데 그 말을 어디서도 못해. 근데 그 3년 동안 너무나 꾸준히 국물에다가 그 국 끓이는 거에다 넣어서 이제 미국에서 그랬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이렇게 믿는 사람들 앞에서 했어요. 이제 남편 죽은 지 한 6년 됐어요. 근데 살겠대요. 그 얘기하면 자기 사람들이 어머 그래도 누구 엄마 너무했다고 너무너무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줄 안 거예요. 여태까지 평생 그게 귀에 맴도니까 친구한테도 말 못하고 부모한테도 말 못하고 그냥 그걸 끙 하고 산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무표정으로 살았는데 뭐라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 내가 죽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무슨 영화를 저희가 같이 봤냐? 밀양을 봤어요. 밀양을 보고 여러분 저 사람도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왜 나한테 왜 나를 버리세요? 이렇게 내 원망들이 사람들이 각자 다 있어요. 근데 그 고통들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 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내가 이거는 나누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나눠주세요 했는데 그렇게까지 강렬한 게 나올 줄 저도 몰랐죠.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고 그분은 날라다녀 이러고 다녀. 이제 막 이런 표정인지 몰랐어요. 전에는 항상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근데 살아났어요. 왜냐면 어머 이게 막 죽을 때까지 목까지 차올랐던 자기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 그런데 그렇다고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난할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근데 이미 다 지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 엄마가 진짜 무슨 큰 형사 사건이 낸 건 아니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만의 마음,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아주 극단적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면 못할 말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준비된 것이 아닌 거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난 이 정도 얘기는 내가 나눠도 내가 이렇게 수용하고 사람들이 지지해주면 나는 마음이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보시고 오늘 이렇게 드린 이런 종이에 그냥 그런 거 생각나는 단어 그때 대상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게 어떻게 나중에 여러분이 글이 될지 또 이야기가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삶의 덫을 검사하면 우리가 요렇게 6위까지 나와요. 이걸 오늘 이제 할 거예요. 곧 지금 5분이니까 한 5분 정도 후에 할 건데 제가 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덫이 없어야 되는데 저도 덫이 이렇게 많아요. 모든 인간은 덫이 있어요. 저는 어떤 덫이 있냐? 1위가 인정의 덫이 있어요. 자, 좀 이따 18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왜 인정의 덫이 있냐? 아까 봐봐요. 다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살았잖아요. 뭐라고 굳이 제가 인정 욕구가 없었던 애면은 EBS도 안 나갔겠죠. 지금 책은 못 하루네요. 피곤해 죽겠는데. 우리 아들이 한 말 있어요. 엄마
책 한 줄 읽기도 힘든 세상에 왜 엄마는 책을 쓰기까지 하고 그 책을 내서 그 어렵다는 출판계에서 뭐 하러 먹고 살고 그렇게 해요.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룹 군대를 갔는데 7살에 그런 말을 했어요. 되게 현실적인 아이예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저 나름의 덫이 있는 거예요. 그 덫 속에서 그 덫을 극복하고 승화하는 방향까지 여러분 4주차에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의 덫은 누구나 있어요. 저의 두 번째 덫은 경쟁이에요. 지는 꼴을 못 봐요. 전 지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보드게임도 못 해요. 보드게임 하는데 지면 막 승질나. 그래서 우리 애들이 엄마 이거 재산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니야. 나 진짜 짜증나. 미안해. 나 이거 안 할래. 나 여기다 혈압 올라. 이래요. 지고 못 살아요. 지고 못 살아요. 그런데 제가 마음이 편할 수 있었던 건 막 예를 들면 정말 잘하는 과목은 제가 막 예를 들면 독일어를 잘했어요. 한문을 잘했어요. 그거 한 문제 틀리면 제가 못 견뎌요. 선생님한테 다음 시험인데도 막 뛰어가요. 선생님 이거 근거 다 갖고 와서 이거 아니지 않아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김신혜한테 걸렸구나. 전교생에게 방송해드립니다. 7번은 2번도 맞는 답이기 때문에 1, 2, 3, 4 모두 맞는 답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꼭 이거 할 때까지. 그럼 애들이 신혜야 어떤 애가 한 명이 찾아와요. 나 4점 맞아서 고마워. 항상 너 때문에 4점은 맞아. 막 이래. 고맙대요. 그렇게 막 경쟁이 심한 애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아까 성격 좋은 애만 알죠. 근데 다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 버려요. 수학은 40 몇 점도 맞고 막 엉망진창이야. 근데 애들이 너 수학은 승질 안 나? 야 수학은 니네가 잘해. 나는 어떻게도 안 돼. 야 다 잘하고 어떻게 사니? 나는 계산도 안 되고 나는 수학은 몰라. 그리고 그냥 싹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러고 산 거예요. 제 덫이 만약에 경쟁이 아니었으면 수학도 어느 정도 하고 다른 거 100점 안 맞아도 열 안 내고 하게 살았겠죠. 덫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계속 반복적으로 끌고 가요. 그거의 장점이 되면 그래도 공부를 하네. 쟤는 박사까지 가네 하는 게 경쟁의 덫의 무언가 승화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그 덫을 찾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씩 저도 이렇게 6개가 있듯이 여러분의 오늘 덫을 하나씩 볼 거고요. 그 덫의 느낌들. 이 덫 지금 보시면 아까 알겠죠? 그렇게 막 넓게 마음 따뜻한 애가 경쟁하니까 애가 그냥 텐션 올라가는 거 보세요. 저는 막 지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의 얼마나 친구들이 또 좋아할 때도 있지만 저하고 경쟁 상대는 저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저 징그러 죽겠어. 한 문제 줬더니 왜 난리야. 이런 애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 면을 이 마음의 덫에서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우리 프로그램은 영화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각자 마음의 덫이 아주 관통되어 있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 영화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덫이 나오면 그 영화들을 소개해 드리고 그 영화를 4주 동안 중에 한 편만 자기 1위에서 6위까지 나온 것 중에 영화를 한 편을 넷플릭스나 뭐나 찾아서 보고 오면 되고요. 저한테 선생님 이 영화가 그거에 해당되나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 영화를 제가 그거는 이거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알려드리면 그 영화를 보고 오시면 돼요. 보고 자기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고 나도 충분히 이럴 수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것이면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3가지 변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하나씩 알게 될 거고요. 요 5권의 참고 도서를 통해서 참고 도서도 있죠. 참고 도서를 통해서 뭐 거기에 몇 권 더 들어가 있어요. 제가 좀 줄일 건 줄였는데 이 이론들을 가져왔고요. 이 영화 치료의 어떤 일정 부분 요소, 그거를 이제 저희는 여러분 글쓰기로도 쓰는 글쓰기도 들어갈 거고요. 가장 주된 것은 제프리 영이라는 그 임상심리학자가 있어요. 실제로 정신과 병원에서 많이 유용하게 쓰고 있는 건데 심리 도식 치료입니다. 심리 도식 치료가 뭐냐? 우리의 머릿속에는 다 서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울증에 걸리면요. 왜 이렇게 우울해지냐? 모든 사건이 부정적으로 해서 우울한 쪽으로 딱 서랍에 들어가요. 만약에 봐봐요. 맛있는 음식을 샀어요. 근데 우리 예전에 그 기쁨이, 슬픔이, 거기 인사이드 아웃 보신 적 있죠? 거기 보면 맨날 슬픔이는 슬퍼 이러잖아요. 너무 슬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으면 와 맛있다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이걸 못 먹고 가셨어.
모든 서랍이 딱 글로 들어가. 1초 만에. 그냥 1초 만에 계속 100가지 좋은 일을 해도 100가지 다 들어간다 하면 이제 그럴 때 심리 도식 치료를 하는 거야. 이미 어쩔 수가 없어. 그 전에 부정적인 많은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게 그 서랍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야, 너 오늘부터 밝게 살아봐. 안 돼요. 이 서랍을 바꿔야 돼. 이 도식이 왜 글로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쪼개서 하는 게 이제 심리 도식 치료인데요. 실제로 우울증 치료에 이 치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 행동 치료라고도 하고요. 왜냐면 여러분의 사고가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랬던 100가지가 다 그 서랍으로 가던 사람이 어느 날 어머 이거 맛있네? 할렐루야예요. 치료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걸 맛있다고 바로 말해? 그냥 맛있어. 그리고 누가 이렇게 예쁜 옷을 입었는데 어머 누구 엄마 옷이 참 예쁘다. 전에는 몰라 우중충해 힘들어 머리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어 몰라 나한테 묻지 마 막 이랬던 엄마가 어머 옷 색깔이 밝으네. 어머 그거 린넨 소재야? 갑자기 그런 순간에 그걸 보시면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거나 그러면 야 너 왜 이렇게 말투가 밝아졌어?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진짜 나 달라졌어? 너 요즘에 되게 달라졌어. 말투가 좋아. 그래? 나 요즘에 바로 부정적으로 안 가. 바로 우울하지가 않아. 엄청난 변화예요. 그거 하려고 정신과에 그 많은 돈을 쓰는 거예요. 그거를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아주 도식 치료를 아주 면밀하게 그걸 해주시기는 그거가 저희 오늘부터 할 거기에 제일 핵심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론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요 사람이 제프리 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일대에서 심리학부를 전공을 했고요. 박사학위를 펜실베니아에서 받고 네, 뭐 여기 앞에 보시면 돼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인지치료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강사예요. 그래서 인지치료에 대한 강연 교육을 했고, 인지치료센터도 유용하는데, 이 어쩔 수 없어요. 그 100가지가 100가지 다 들어갈 때는 여러분 그냥 남편이 그런다, 내 아들이 그런다, 내 딸이 그런다 하면 걔 우울증이에요, 지금. 근데 우울증을 구분할 수 있는 또 하나를 좀 소스를 드리면, 일단 일은 한다. 애가 회사는 가. 학교는 잘 가. 그러면 우울증까지는 아니에요. 우울감이에요. 근데 못 가요. 진짜 우울증들은 아무것도 못 해요. 이런 거.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는데 걔가 이메일을 못 보내. 넌 손가락이 없니? 밥이 없니? 냉장고를 열어서 더 먹으면 되는데 그냥 굶어 죽을까 생각을 100번 하고 냉장고 문을 못 열어. 그거 너 왜 이렇게 게을러가 아니에요. 게으른 거는 행동이 게으른 거고 얘의 사고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걔를 안아주고 먹여주고 아니면 걔를 조금 일으키고 싶으면 아주 간단하게 냉장고 고기 열면 바로 있어. 그것만 먹어. 그것만 하면 그래도 걔는 우울감이에요. 지금까지는 아니에요. 회사를 잘 다닌다. 회사에서 맨날 뭔가 주눅 들어있어도 가긴 간다. 7시면 나간다. 이러면은 우울증은 아니에요. 근데 애가 어느 순간 결석을 하고 뭐 막 휴가를 내고 못 갈 것 같다 하고 까부러져 있고 하면은 엄마랑 한번 병원 한번 가보자. 그땐 데리고 가세요. 왜냐면 아예 일상생활이 안 돼요. 진짜 우울증들은. 근데 그게 금방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고 장기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서 저 사람 지금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하면은 한번 좀 도움을 주세요. 아니면 누구 엄마면 누구 엄마 저기 내가 강의 들었는데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면 일단 병원 한번 가볼 필요가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자주 나오는 이 쉐마라고 해요. 스키마 치료라고 하는데 심리 도식은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를 조직하게 하고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심리 구조예요. 이 심리 구조가 바뀌면 인간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사건이나 자극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응하여 사용하는 기본적인 이 심리, 뇌의 이해 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끊임없이 변해요.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은 사실은 또 치료가 가능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좋은 계기가 있느냐, 여러분이 조금 나 요즘에 우울했다 그 정도는 요 4주만으로도 해결이 돼요. 그럼 사람들이 그랬죠. 뭐 이렇게 갑자기 좋아? 그냥 나 살 것 같아. 맛있어. 재밌어. 막 먹고 싶은 거 리스트가 막 생겨. 나 막 브런치 이것도 먹어버리고 여기 얼마나 좋아. 여기 가로수길도 있고 서초구 너무 좋은 동네야. 이런 분은 우울증 올 리가 없어요. 맛있는 거 일단 맛있는 게 계속 땡긴다.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내가 맛집
인터넷에 찾아서 간다. 그분은 절대 우울증 아니에요. 예. 나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모르겠어. 이러면 우울할 겨를이 없어. 그래서 마시는 커피도 그냥 커피니까 먹지가 않아. 그 집이 맛있고, 야, 거기 그 원두가 조금 달라. 그러면 친구가 볼 때, 야, 그게 그거요. 그러면, 아니야. 조금 너 그거 못 느껴? 아유, 나 이제 못 살겠네. 그걸 못 느끼면 어떻게 사니? 이러면 이 언니는 우울증 올 리가 없어요. 행복해. 혀에 미각까지 살아있는데 어디 우울증이 와요? 예? 다 살아있어.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부적응, 비적응적, 비수능적. 이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거의 심리학 학사 수준 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저기 사이버 대학 심리학 하셔도 돼. 나 그 정도도 알아. 나 스키마 아니? 너 친구한테 막 자랑하셔도 돼. 너 스키마가 뭔지 알아? 너 인지 도식이 뭔지 알아? 야, 심리 도식 알아? 이러면 너 잘났다 야.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면 개인 능력의 결함이나 성격 이상 같이 개인적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건강하지 않은 환경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분히 만족하지 못할 때도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욕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막 식욕, 성욕, 수면욕 이거 세 개는 무조건 챙기셔야 돼요. 잠 못 자는데 누가 자꾸 잠을 못 자게 해요. 나 잠 좀 자자고 이러고서 3일 주무세요. 문 잠그고 3일 정도 주무시면 살 것 같아. 진짜. 그냥 잠을 잘 자야 되고요. 일단 먹는 거. 무조건 그리고 먹는 것도 여러분 남편 해주고 남편 먹고 싶다는 거 맨날 해주잖아요. 1년 내내 해줬어. 나도 나 좀 먹고 싶은 거 먹자고. 그럼 나 좀 먹고 싶은 거 한 3일을 내가 먹고 싶은 것만 한 먹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살겠네.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돼요. 왜냐면 남 가족 위해서 자식만 위해서 별거 아닌데 그 식사 얘가 싫어하는 거, 남편 싫어하는 거 그거 맞추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여기 지금 위 언니 지금 딱 와닿았어. 오늘 꼭 맛있는 거 아니면 가족하고 아니어도 브런치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드세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같이 먹는 친구만 사귀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또 싫어해. 남편이 좋아하는 거 하면 미안해. 너랑 절교야. 2달 동안. 왜? 너 우리 남편이랑 지금 식성이 똑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거 너랑 못 먹어. 너 나한테 맞추든가. 내가 쏠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맞추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해야 욕구가 풀려. 그럼 살 것 같아. 별거 아니에요. 자, 욕구는 챙기세요. 여러분의 욕구는 챙기면 생각보다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지?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엄마, 우리 집에 문제는 뭔지 알아요? 배고플 때 모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밥을 딱 먹고 나면 뭐 때문에 싸웠지? 기억이 안 난대. 너 너무 중요한 거야. 그리고 가족이 다 먹고 싶은 게 맞아. 취향이. 야, 먹는 게 다야. 식구 뭐야. 입구잖아. 먹을 시. 먹고 나서 싸우면 그거 헤어져야 돼. 먹고 나서 우리 왜 싸웠지? 이러면 남편하고 자고 나서 싸울 게 없어. 그럼 살만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쩌자고 해줘. 근데 딱 자고 있는데 내 이 새끼랑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여러분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욕구라는 걸 사실은 되게 챙겨줘야 돼요. 엄청나게는 아니어도. 자, 세 번째 오늘 이제 대응 방식을 배울 건데 문제 사건 등으로 심리적인 불균형 이런 것들이 초래될 때 대응 방식을 3가지를 취하게 돼요. 그걸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또는 본능적, 학습적, 말이 어려운데 경험적인 것을 토대로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있어. 남편이 나한테 막 뭐라 그래. 어머님 또 다음 주 봬요. 막 뭐라 해. 그러면 귀 막는 분이 있어. 이것도 대응 방식이에요. 회피. 나 설거지 안 했다 자기야. 나 설거지 좀 하고 올게. 이거 대응 방식이에요. 회피하면 세상이 행복해. 막 설거지하면 행복해. 남편 뒤에서 왈왈왈왈 하는데 또 이어폰 끼는 거 행복해. 네 미안해요. 이거 대응 방식이거든요. 잘못했어요. 이런. 니는 짓거려라. 나는 너의 영향을 받지 않지. 이렇게 하면 회피해요. 근데 딱 뭐라 그래. 죽자 사자 싸우는 사람 있죠. 그거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반격이에요. 죽자 사자 싸워. 그것도 여러분의 행동이에요. 그 죽자 사자 싸워서 전에 10 타격이 오는 게 내가 죽자 사자 하니까 6으로 줄어드네. 그럼 이 사람은 반격이 먹히네. 그러니까 누구 엄마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전에는 아유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6번째 누구 엄마 애 좀 잘 키워 그러면 누가 더 못 키우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이래야 되는데 10이면 12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누구 엄마 내가 6주 동안 참았잖아. 나도 할 말 좀 할게. 잠깐만 들어 1분만. 누구 아들이나 우리 딸이나 객관적으로 물어봐. 우리 딸이 훨씬 잘 컸어. 그치? 너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을 해. 입이라고 있다고 함부로 하는 거야? 너 이러잖아요? 그럼 그 여자가 저 여자 무서워. 그래서 갑자기 사가 돼요. 그러면 반격이 먹힌 거야. 내가 할 말 하니까. 근데 이런 분은 대응 방식을 찾겠죠. 맨날 말하면 안 되고 쌓아뒀다가 팍 말하면 날 무시 안 하네.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부인이 제일 무섭죠. 자기야 빨리 하는데 자기야 내가 2년 동안 아무 말 안 했지. 오늘 10분만 내 말을 들어봐. 간담이 선을 해요. 자기야 내가 자기랑 살고 싶을까 안 살고 싶을까? 왜 그러세요? 누구세요? 저도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극에 달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여러분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내가 미안해. 이제 미안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대응 방식이에요. 그렇죠? 아니면 항복. 누가 막 뭐라 그러면 내가 다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어요. 아유 내가 미안해. 이게 낫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 좋고 잠재우고 막 부장님도 똑같아. 막 했는데 뭐요 해서 부장님 화가 더 나는 사람 있고 부장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 이 부장님이 얘가 인간이네 해서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대응 방식은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더 득이 되는 대응 방식을 취하게 돼 있죠. 마지막은 정서적 필요예요. 자, 기본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충족돼야 되는 기초 욕구인데요. 충족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욕구가 불만족되면 자꾸 다 힘든 거예요, 심리가. 그래서 여러분 욕구를 채워줘야 돼요. 자, 혼란 상태를 야기하게 되는데 성숙과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필요, 요거까지 아시면 여러분이 이론적 배경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프로이트예요. 우리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무의식 알고 있죠. 특히 프로이트는 몇 가지만 보면 1885년에 히스테리 환자를 연구를 해서 우리 신경증이 뭐냐 막 신경질 내는 거 있잖아요. 막 노처녀 히스테리도 히스테리잖아요. 우리 막 신경질 나는 그런 신경증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여성의 경우는 사실 성생활도 되게 중요해요. 성생활에 만족도가 없으면 내가 왜 이것 갖고 이렇게까지 신경질이 나지? 하는데 그 부분의 욕구가 내가 뭔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그럴 확률이 많거든요. 그리고 프로이트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의식 연구를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딸도 나중에 심리학자가 되죠. 그래서 최면술, 카타르시스, 자유연상법 해서 자 이렇게 막 이렇게 눈 이렇게 하고 자 뭐가 보입니까? 레드선 이런 게 다 프로이트에서 온 거예요. 무의식 치료 같은 거. 자 그것도 우리 지금 하는 요번에 18가지 마음의 덫의 배경 지식이 됐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에리 에릭슨이라는 사회심리 이론, 심리사회 이론. 이 사람은요. 프로이트의 딸인 안나 프로이드를 만나서 정신분석학을 배웠고요. 그 프로이트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발전이 됐겠죠. 자, 폭넓은 체험을 해서 아동 정신분석학자로 하면서 이 사람이 학문적으로 성과를 이룬 게 아까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채점을 알려드릴게요. 다 하신 분은 손을 들으시면 채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질문하셔도 돼요. 이성을 대상인 거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자꾸 사랑하게 된다. 그쵸, 보통은 이성이죠. 친구나 친구도 괜찮아요. 네, 이성이 떠오르는 대상이 뭐 친구여도 괜찮고 대략적으로 친구든 이성이든 총점, 네. 다 하신 분은 그 하단에 그 점수, 거기 나와 있는 점수를 합산만 일단 해주세요. 지금 만약에 2, 2, 3, 4, 4, 5, 2, 2, 2 이렇게 하면 요 문항을 더한 점수만 일단 그렇게 써주세요. 그거 다 하신 분은 또 손 들어주세요. 음악을
내 마음이 이랬나?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자기한테 질문해 본 적이 많이 없으셔서. 다 하신 분은 요 하단에 요걸 다 더해서 여기다 하단에 써주시고요. 네. 어린 시절 사진이에요. 그거를 다 하신 분은 총점을 요 하단에다 적어주시고, 자, 그게 끝난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아직 천천히.
네네. 한 3분 뒤에 끝나서 거의 이제 마무리 해주세요. 네, 거의 좀 많이 남았죠. 한 5분만 좀 더 주시면. 네, 그거까지 마무리하고 요거 다 하시면 채점하는 법 알려드리고 해설은 다음 주부터 해드릴게요. 오늘은 순위 어떻게 매기는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빨리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네, 다 하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채점을 요 하단에 그 문항을 다 더해주세요. 요게 먼저 요 하단에 점수를 더해서 네. 그래서 예, 다 더하셨죠. 더한 거를 어디다 써주냐? 요 면을 뜯어주세요. 여기. 예, 그거를 뜯어서 거기다가 써주세요. 순서대로거든요. 네. 그래서 다 더하신 다음에 먼저 저기 네. 예. 이렇게 다 더하셔서 순서대로 쭉 써주세요. 18개를. 네. 혼자 비행기 탈지 못한다는데 그 타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디요? 여행 자체를 못 간다는 건지. 혼자 비행기 등을 타고 여행 가든 좀 비행기 사고 날까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네. 점수를 다 하셨으면 요 페이지만 뜯으셔서 여기다가 그 순서대로 이제 18개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네. 요게 1번이 18번, 2번 이렇게. 여기다 일단 적어 주세요. 그래서 그 점수 네. 그 점수 다 더하신 분은 네. 아유, 더하기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5로 나눠 주시고 요거를 4로 나눠 주시고 계산기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 채점까지만 해 놓고 다 하신 분은 저한테 제가 조금만 사진을 찍어 놓고 그래 여러분들 뭐뭐 나왔는지 알 수 있으니까 다 하셨어요. 그러면 다 하신 분은 요걸 더해 주세요. 요 2, 3, 3, 4, 4, 5 그거를 다 영역별로 더해 주세요. 여기는 예, 이걸로 더하셔도 돼요. 아니면 세로로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더하셔도 되고 네, 더하기만 하시면 돼요. 네, 이제 여기를 다 더해 주세요.
1, 2, 3, 4, 5. 5점이죠. 5점에다가 7점. 이렇게 해서 예, 10 해가지고 다 더하셔서 여기다가 총점만 써주세요. 다 하신 분은 하단에 그 문항 점수를 더해 주시고요. 더 하신 분은 네, 오늘 한 5분 정도만 죄송한데 더 할게요. 이렇게 해서 채점까지 다 하신 분은 그 위에 이름만 쓰셔서 가져가시면 되고 그 사진만 제가 찍어 놓을게요. 나중에 전체가 어떤 거 순위 어떤 거부터 해야 될지 제일 빨리 하셨네. 네, 감사합니다. 제 거 드릴게요. 네, 이거 다 하신 분은 오늘은 이제 가셔도 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심화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채점하고 이렇게 순위까지만 해놓고 다 하신 분은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점수를 쭈르륵 쓰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네, 잘하셨어요. 총 18개니까 여기가 13점. 네,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네, 다 하시고 나면 이거 총점을 해주시고 네, 다 하셨어요. 그러면 다 이렇게 점수 매기신 분은요, 여기서 순위 제일 높은 점수 순으로 6개만 써주세요. 네, 예, 그것까지 써주시면 네,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위에 이름 여기 하나만 써주시고